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주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NH투자증권의 신한종 FICC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듯이 증권가 경력은 한 23년 정도 되시고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하반기 전망하고 투자 전략 이런 주제를 했는데 하나를 아쉽게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네. 전망 중에서 네. 그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인데 네. 최근에 이제 신한종 센터장님께서 책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 땅, 돈, 힘 해가지고 내셨는데 네.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예.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어떻게 좀 정의해야 되나요? 그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뭐 거시경제적 리스크랑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 코로나 직전에 한 40년 동안이 네. 경제 철학으로 한다면은 이제 시장 중심의 이제 그 신자유주의에서 이제 정부 중심의 케인즈주의로 바뀌는 이게 실은 40-50년마다 반복되어 왔잖아요. 시장 정부, 시장 정부. 그런데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네. 40년 후반부터 80년 후반까지가 이제 냉전기였고요.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하고 특히 미국과 소련이 이념 대립을 했던. 네. 그다음에 그 90년대부터는 탈냉전의 시기를 한 30년. 우리가 실은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그 40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과 이 탈냉전 요때 맞물려 떨어져서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이해를 잘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문제들인데요. 아, 그런 문제 의식으로 이제. 네, 그 실은 이제 우리가 80년대까지는 어디 중국에 투자를 하고 소련에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 베트남에 투자를 합니까? 완전히 갈라서 있었죠. 그때 장막이 그렇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 30년 동안은 국가 간의 반목도 정확고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해피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전염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할배들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로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살았던 30년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이런 네. 상황들이죠.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80년 전처럼 지정학적인 변수가 정치적이고 국제정치적인 변수가 경제적인 어떤 변수를 압도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30년 동안 40년 동안은 이 경제 분석으로 거의 80-90%를 설명을 가능했다면 네. 그전 시대는 정치적이고 국제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이런 이슈가 그걸 압도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네. 문제의식에서 이 두 가지를 경제든 국제정치, 정치적인 이 분석이든 동시에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실은 제가 책을 네. 쓰게 된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시장을 볼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네.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딱 보면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얘기하는 게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걸 딱 얘기하는데 실은 그 밑에 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잖아요. 특히 또 뭐 미중 네.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현재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뭘로 봐야 돼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요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미중 갈등 요걸 봐야 됩니까? 올해만 본다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첫 번째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걸로 인플레이션이 그 급등하고 네. 또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이런 상황, 스태그마 이런 게 나타나는 원인이 거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물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실은 미중 갈등이 앞으로 이제 2020년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저는 아이덴티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에너지 패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덴티티요? 예. 네.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다른 독특한 문화, 이 슬라브 국가들이죠. 러시아를 네. 중심으로 한 CIS들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뭐 몰도바 등등은 네. 저기 물질 만능에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그 타락한 유럽식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경제, 정치, 안보 이런 발전을 해나가야 돼라고 하는 신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발전체로 가려고 하는데 한 놈이 나는 안 하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안 하겠다. 배신자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러시아 그러니까 쪽에서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예. 서유럽의 가치, 미국의 가치가 보편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식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삐져나가고 우리 식대로 하겠다. 근데 그전 같으면은 한 30년, 90년대 같으면은 힘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지만 다시 힘을 회복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가겠다라는 이런 얘기고, 미국과 이 서유럽은 왜 경제가 이 모양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그전 같으면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를 알면서도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한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3, 40년간 유지했던 이 질서를 훼손시키는 이거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퍼니시를, 강한 제재를 가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와 같이 생각하는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인 거죠. 중국. 네. 서유럽이 과연 너네들이 얘기하는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식대로 살겠다. 이 얘기를 실은 30년 전에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명의 충돌에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 간의 갈등뿐 아니라 문명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질 거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었고요, 그동안. 그다음에 이 슬라브, 그다음에 중국 같은 이 힘들이 세질 때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힘이 약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힘이 세지고 전 세계 패권에 도전하게 될 때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이 시작이 되기, 이 정치성의 충돌이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뭐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무슨 지정학에서도 이제 한 파트에 그냥 국가 간의 어떤 반목, 1등이 2등을 싫어하는 이 정도로만 해석한다면 좀 뭐랄까 너무 단순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 철학과 정치 문화 간의 충돌, 이렇게 본다면은, 정치적인 충돌을 본다면은 이게 해결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세계는 러시아 제재에 참가하는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과 한국, 일본, 어떻게 보면은 이 보편적인 인권과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데들이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를 두둔하는 중국, 권위주의 국가죠. 그다음에 여기 양쪽에 아무데도 참여하지 않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 제3세계,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그림 하에서 이제 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네,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서 또 경제나 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지금 당장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갈등 요거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국이 또 하나의 이제 큰 변수로 앞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가장 중요한 변수로 좀 등장할 것 같은데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거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이제 트럼프 때 문제가 많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죠. 네. 경제적인 갈등으로 이제 무역 전쟁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2018년 그때부터도 이 무역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생각의 차이, 특히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중국이 작은 나라이고 90년대나 이렇게 별로 힘이 필요 없고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세계 넘버 원을 꿈꾸잖아요. 2049년에 중국몽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 뭐 5천년 뭐 하여튼 몇천 년 동안 중국이 아주 우수한 문화였던 것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되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것들이 서유럽과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는 왜 두려울까요? 나토가 미사일 미쳤다고 미사일 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러시아는 두렵습니다. 왜? 지금 약간 유라시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색깔 혁명으로 오렌지 혁명, 장미 혁명으로 서유럽의 정치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권위주의 정부가 붕괴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네. 사드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본인들의 그 다변화된 폐쇄적인 문화가 아니고 이런 자유주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되는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는 두려워하고 서유럽과 미국은 중국이 넘버원이 되면 저런 권위주의 국가의 감시 국가가 세계 넘버원이 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 넘버원이 될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굳이 선거할 필요 없죠. 뭐 한 똑똑한 놈이 한 40년 50년 지배하면 된다는 식으로 네.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고 여겼던 보편적인 가치들이 퇴색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것들. 그것이 이제 안보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저쪽이 1등이 됐을 때, 패권이 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경제 활동을 제재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시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경제 문제로만 푼다면은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정치 경제로 또는 정치 철학으로 지정학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미중 갈등을 보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텐데 네. 미국 내에서도 관점이 다르고 또 중국 내에서도 관점이 다르다고 지금 살짝 써놓으셨어요. 네, 이걸 그렇습니다. 좀 한번 이해를 해보죠. 우리가 제일 익숙한 예. 게 그 지금 레이 달리오 또는 뭐 그 뭐죠 월가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국에 자꾸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3, 40년의 신자유주의 시대 때 얘기고요. 금리가 쭉 내려왔고 디플레이 시대였고 그 월가가 힘을 엄청나게 발휘했던 뉴욕이 중심이 됐던 시기. 근데 이게 4, 5년 전부터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각은 패권이고 뭐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돈만 벌면 돼.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게 월가의 시각이죠. 네. 그래서 뭐 제재를 하더라도 나는 돈 벌어야 돼 하고 있다가 지금은 4, 5년 전부터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 중심의 정부 중심의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 중심이 되게 여기는 한 해 5천억 뭐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내가 패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해 5천억 손해 보더라도 완벽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런 작업을 했더라는 거죠. 경제 활동을 멈추는 요인이 안보라는 요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월가와 기업인들 미국의 기업인들보다는 그 공화당의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 사람들이 특히 클린턴이 중국을 WTO로 끌어들였잖아요. 네. 장본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그때 끌어들였던 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 소비에트도 망했고 동유럽도 망했는데 중국도 돈 들어가면 망한다. 북한도 돈 들어가면 망한다. 바뀌거나. 자 그거를 바탕에 냈던 책이 실은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인 거죠. 세상은 자유민주로 수렴한다. 뭐 이런 것들. 시장을 가르쳐주면 거기 다 바뀔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좀 잘못 봤다. 중국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 엘리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게 절로 패권이 절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바이든 같은 2020년대의 미국의 리더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분열을 치유하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거를 완전히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 같이 혼자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밑에서 국장들이 이제 하는데 네. 한쪽에서는 관세를 인하한다고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요. 공급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릴 거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의 갈등과 이 전쟁이 지금부터 10년 동안을 엄청난 압박이 시작될 건데 왜냐하면 향후의 10년이 아니고서는 10년 이후에 중국의 사이즈가 경제력이 미국보다 더 커지고 군사력은 미국이 우위인 상황에서는 그라함 앨리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고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향후 10년이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불보듯 뻔한 것들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든 배제시키고 변화시키고 막 이러려고 엄청난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근데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번갈아가면서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이 바뀌어도 이건 계속 유지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제일 잘한 게 그거라고 얘기했죠. 예. 바이든은 그래서 트럼프의 방법을 계속 전술은 좀 다르겠지만 그거는 다 유지될 거고 아마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될 거고 단순히 선거용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든 중국을 변화시키거나 완전 박살내거나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강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IPF는 그 편가르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단일한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도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의 지금 강성, 그다음에 후진타오나 이제 공청당과 상하방의 좀 연성, 그다음에 좀 자유주의적인 흐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시진핑의 지금 강성 정책들이 다 실패했죠.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이미 잘렸죠. 거의 다 실패했어요. 제로 코로나 실패했고. 아, 제로 코로나. 자, 중국 뭐 1대1로도 네, 실패했고 1대1로도, 망했고. 네. 자, 그다음에 공동부유론 네. 해가지고 시장이 완전 신뢰를 잃어버렸고요. 이쪽 반도체 쪽으로 보면 반도체 굴기한다고 했다 했었는데 안 됐죠. 잘 안 됐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되니까 슬쩍 빠지고 이제 저 리크청한테 약간 앞에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시진핑의 그 10년 동안 보여줬던 그 미국에 대해서 그 태평양을 나눠 먹자고 나왔던 이 신형 강대국으로 나왔던 이런 방식은 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시진핑이 만약에 이 3년임하고 만약에 이 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 강대강 그 대립은 더 심화될 걸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요즘에 저희들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네. 시진핑이 힘이 약화될 가능성. 그러면 만약에 3년임이 되더라도 실권을 다 이제 많이 뺏긴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이 부각되는. 왜냐면 중국이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시진핑이 지금 뭐 마치 자기가 이제 한무제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모택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를 다 그 봐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걸 보면은 혹시 이 파워가 다시 상하방이나 공청단으로 가서 요거를 우리가 그 후진타오와 그 덩샤오핑과 후진타오 그다음에 저기 장쩌민의 시대를 우리가 연성 권위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잠깐 천안문 때 강성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연성 권위주의 시대 때는 실은 미국도 유럽도 중국이 좀 바뀌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시대인데 시진핑 때 다시 강성 권위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요거는 데이비드 샴보라는 이제 정치학자가 중국의 정치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들인데.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하이방 공청단처럼 이제 미국과 강대강을 좀 피해가면서 조금 부드럽게 하게 입장이 된다면 나온다. 미국으로서도 조금 애매하게 되면서 이게 그 도광양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다시 힘을 키우면서 한 20-30년 후에 엄청나게 부각되면서 다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흐름인데요. 천안문 사태 전에 많이 있었던 이 흐름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인들입니다. 마윈, 뭐 시트리베 CEO 이런 기업인들은 자수성가했잖아요. 자기 돈 벌어봤잖아요. 실은 이제 자본주의만 한 게 아니라 실은 자유주의 문화를 갖고 있던 것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오바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를 터치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 조롱 경제라고 그러죠. 조롱. 이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사회주의라는 커다란 세장 안에 자본주의 기업을 풀어놓은 거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새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기업인들 지금 통제하고 뭐 플랫폼 규제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통제하겠다라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저희가 보기엔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바뀌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바뀐다기보다는 내부에서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 리더들, 공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밖에서 불어오는 자유주의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제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BTS고요. 자 인권부터 이런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인 걸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한류를 되게 싫어할 그런 중국 이유가 있네요. 곳에 보기에 이제 그렇죠.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자유주의 기업인들이 문화가 너무 퍼지면 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새 흐름이지만 아마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아주 오랫동안 갈등을 비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미중 갈등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이해를 좀 해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쪽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시한다면 어떤 걸 좀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중남미 예를 들어서 브라질 뭐 저 멕시코 등등 칠레 이런 데 투자할 때는 실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내부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 어떤 파퓰리즘 이런 걸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요.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볼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되게 중요하게 보죠. 그런데 그동안은 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라고 했지만 실은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이럴 때는 리스키하니까 빼는 거죠. 이게 타이밍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게 부각된 이런 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중국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과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너무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8년 7년 전쯤에 후광퉁 해가지고 중국에 음. 가서 깃발 꽂느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음. 주식이든 뭐든. 음. 근데 실은 대부분 다 실은 실패했거든요. 자, 그때는 중국이 넘버원 될 줄 알았죠. 음. 지금은 과연 넘버원이 될까 말까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압도하고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편가르기 하면서 배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아주 괜찮은 자본시장을 꾸려갈 수 있을까? 음. 자, 요게 어떤 경제적인 분석이 아니고 음. 이런 외부의 압박에 의한 지정학적 분석. 음. 러시아가 JP모건 이머징 마켓 인덱스 8%를 차지하다가 요번에 제재 때문에 그냥 다 빠져버렸거든요. 한 번에 빠졌죠. 예. 중국은 앞으로 괜찮을까요? 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경제만 본다면 우리가 뭐 CPI 성장률을 음. 보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정학적을 감안해 본다면 음. 앞으로 투자하실 때에 조심해서 하실 음. 테고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 투자가 주식, 채권, 대체 이런 게 있는데 예. 채권하고 대체 투자는 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만기가 기니까. 음. 5년, 10년, 20년 만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주식만 들어가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돈 벌어서 내일 나올 거거든. 리스크가 있지만 바로 팔고 나올 수 그런데 있으니까. 지금 요 3, 4년 동안 중국 내부에 갑작스런 무슨 규제 뭐 이런 게 확확 나오게 되면서 실망과 지금 신뢰가 붕괴되기 너무 큰 데다가 외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연 괜찮은 시장 나한테 좋은 투자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커졌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적인 리스크를 많이 지금 감안해서 중국 같은데 또는 러시아 같은 아마 다른 데보다는 이 두 군데가 집중적으로 이 지정적 리스크를 반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서 좀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젠 그럴 때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신한종 FICC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자를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경제 중심으로 한 3, 40년을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걸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국제정치 또는 정치경제 이런 관점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분석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NH투자증권의 신한종 FICC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